네, 오늘은 입자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콜로이드 시스템에서의 지배방 정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어, F는 MA식에서 좌변의 관성항은 오버댐프트 시스템에서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입자간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근데 이 입자간 상호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떤 포텐셜 에너지의 그레디언트 형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밖에 입자간 표면 마찰이나 아니면 제3 유체에 의한 표면 장력에 의한 간접적인 힘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어, 어떤 두 입자 간의 어떤 입자들의 위치에 의존하는 위치 에너지의 미분으로서 정의되는 힘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호작용들은 오른쪽에 나열된 것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코어 리펄전이나 반데르발스 인터랙션, 차지 인터랙션, 디플리션 어트랙션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입자들의 위치 R1부터 Rn까지 입자가 n개 있다고 했을 때 이 n개의 입자들의 위치가 정해지면 그 위치에 대한 함수로서 이 위치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때 그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위치 에너지를 이 i번째 입자의 위치로 미분해준 이 그레디언트를 씌워준 그 벡터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토탈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가지 가정을 도입을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 있냐면 이 토탈 포텐셜 에너지는 모든 페어 인터랙션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디플리션 어트랙션이나 이 차지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이 입자뿐만 아니라 입자 외에 현탁에게 분포되어 있는 이온이나 다른 고분자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입자가 2개 있을 때랑 3개 있을 때랑 그 영향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어와이즈 애디티비티는 항상 참인 건 아니고 저렇게 쓰면 편하니까 도입해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나열된 힘들에 대해서 그 오리진이 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유변학, 리올로지랑도 어느 정도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설명드릴 포텐셜 인터랙션은 이 하드코어 리펄전이에요. 하드코어 리펄전은 그냥 입자가 딱딱하기 때문에 서로 겹칠 수 없어서 어, 겹칠 수 없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인터랙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인터랙션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이 입자의 반경을 A라고 했을 때 입자 간의 거리 Ri의 그 I번째 입자와 이 J번째 입자 사이의 거리가 이 반경보다 멀 때는 아무런 위치 에너지도 작용하지 않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이게 겹쳐버리면 거리가 2A보다 가까워져서 겹치면 포텐셜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러니까 절대로 겹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얼핏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 이 열적 평형을 이룬 시스템에서 이 어떤 질점들의 분포는 이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개의 입자가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개의 입자가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거리에 얼마나 많이 분포할 것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어떤 그 상대적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중에 이 페어 콜레이션 펑션 혹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녀석이 있다 치고 그 녀석은 이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하드코어 리펄전에 대해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 아니면 무한대기 때문에 이 지수항 내를 계산해 보면은 0 아니면 1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온도가 얼마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터랙션을 온도에 관계없는 이 asymmetrical 인터랙션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하드코어 리펄전은 그냥 딱딱한 입자를 쓰기만 하면 언제나 존재하는 힘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힘이겠죠. 물론 모든 현타객 시스템이 다 딱딱한 입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뭐 이머전 시스템에서는 드랍렛 같은 것들은 아주 소프트한 입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왁스 파티클 같은 걸 쓰면은 온도에 따라서 소프트니스가 조절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딱딱한 콜로이드만을 다루고 있으니까 어, 어쨌든 이런 하드스피어로만 이루어진 그런 현타객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실험 결과가 있어요. 이 논문은 그 과거부터 알려져 있는 결과를 그 좀 예쁘게 데몬스트레이트 하기 위해서 실험을 최근에 다시 해서 사진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입자의 함량, 그 볼륨 프랙션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맨 왼쪽은 볼륨 프랙션이 49%보다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서 네, 뭐 58% 이상으로 볼륨 프랙션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시면은 어, 이 현타객을 만들고 나서 섞어준 다음에 바로 어, 분계 맨 위고 하루 지나서 4일 지나서 계속 이제 현타객의 상태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 그냥 뿌옇게만 보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이 곡굴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서는 한 방향으로 편광된 빛을 쏴주고 반대편에서 수직한 편광판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이 안에 아무런 구조가 없고 편광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보이지 않는데, 안에 내부에 결정 구조가 생겨서 복굴절을 일으키게 되면은 편광면이 돌아가니까 그 패턴이 관찰이 되는 거죠. 어떤 구조가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바이레프렌전스를 이용한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농도가 아주 낮을 때는 뭐 섞은 다음이나 4일 지나서나 내부의 구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중간 영역을 보시면은 이 어떤 내부에 쌓여져 있는 어떤 결정 구조가 관찰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 결정 구조는 볼륨 프랙션이 증가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유지가 되다가 또 어느 순간 98%를 넘는 볼륨 프랙션부터는 또 이제 관찰이 안 돼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 하드코어 리펄전을 일으키는 하드스피어 서스펜전에 대한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농도에 따른 이 상도표예요. 근데 이런 상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랜덤 크로스 패킹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먼저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학부 때 어떤 구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배우면서 구를 가장 빽빽하게 쌓으려면 어떻게 쌓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이게 뭐가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은 하실 텐데, 헥사고널 크로스 패킹이나 페이스 센터드 큐빅 같은 구조를 만들면 74% 정도의 공간을 채울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빽빽하게 쌓을 수는 없다 라는 게 이제 구의 싸움에서 배운 내용이 있어요. 네. 즉 구는 이렇게 한 알 한 알씩 떠서 차곡차곡 쌓았을 때 전체 부피의 74% 정도까지만 채울 수 있는데, 근데 그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을 때의 얘기고 우리가 현타객을 제조할 때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부어서 섞어주는데, 그럴 때는 어디까지 입자의 농도를 높일 수가 있냐 하면 그게 랜덤 크로스 패킹까지만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략 64%까지다 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개념인 게, 랜덤인데, 그러니까 무작위로 쌓는데 뭔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배열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일한 숫자로 결정되는 최대값이 존재한다 라는 게 되게 재밌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랜덤 크로스 패킹의 값을 결정하는 수치 실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루바체브스키 스틸링거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아주 작은 구들을 분산시켜 놓고 서로 완전 탄성 충돌을 하게 하고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죠, 무작위로. 그때 이 입자들의 볼륨을 점점 키워주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요. 점점 커지다 보면은 점점 더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입자들이 움직이기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모든 입자가 더 이상 움직일 곳이 없어서 멈추는 그 순간에 볼륨 프랙션을 계산을 하는 거죠. 네, 점점 커지다가 입자들이 이제 굳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네, 이때를 이제 랜덤 클로스 패킹 볼륨 프랙션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수치 실험 방법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해도 할 때마다 계속 달라요. 그렇겠죠. 랜덤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스템을 엄청 크게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이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볼륨 프랙션은 이 입자를 얼마나 빨리 키워주느냐, 네, 그로스 레이트에 따라서, 성장 속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우연에 기대서 이 내부에 결정 구조가 생겨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국소적으로는 막 74%에 가까운 볼륨 프랙션이 생겨버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수치 실험을 할 때는 내부 구조에 결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가면서, 또 크게 키워가면서 속도도 조절해가면서 이제 까다롭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다른 게 어떻게 이 유일한 64%라는 한 값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냐? 이게 이제 또 물리학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질문인 건데,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은 뭐 여기 밑에 왼쪽 아래에 있는 링크 같은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이 랜덤 클로스 패킹을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이 상태를 도대체 뭐라고 부를 것인가? 네, 그때 이제 뭐 하이퍼 유니포미티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텐데, 이 큐브 공간 안에 어떤 임의의 크기, L의 크기를 갖는 이 컨트롤 볼륨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 컨트롤 볼륨을 움직여 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를 조사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공간이 커질수록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공간을 움직여주면은 개수가 변할 거예요.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 분산이 얼마냐? 그 분산이 얼마냐? 네, 그 분산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L에 따라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이 구조가 완벽하게 랜덤하다면 그 부피의 크기에 비례해서 분산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 내부 구조가 완벽하게 결정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면 어, 면의 넓이에 비례해서 분산이 생겨요. 그 계면의 넓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분산의 크기가 이 차원 빼기 1부터 차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텐데, 근데 얼마나 이 차원에서 차원 빼기 1까지의 사이에 그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이제 이 하이퍼 유니포미티 파라미터라는 값으로 정의가 될 텐데, 이 랜덤 크로스 패킹을 좀 잘 정의된 랜덤 크로스 패킹은 이 값이 0.25가 나오는 상태다라는 것들이 이제 수치 실험이나 뭐 이론적인 계산을 통해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 그러니까 뭐 물리학자들은 이런 걸 재밌어하는 거죠. 랜덤인데 정해져 있다,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죠. 어쨌든 이 구를 현탁에게 쌓을 때는 64% 이상으로는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입자 표면에 마찰이 심하거나 입자들의 사이즈가 균일하지 않으면 이 값은 바뀔 수가 있어요. 마찰이 심할수록 더 넣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입자들의 사이즈가 불균일할수록 더 많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섞여 있으면 틈새 사이로 막 들어갈 테니까. 네,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되고, 이 64%라는 값은 완벽하게 미끈하고 균일한 현탁액에서 성립하는 말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농도에 따라서 이 하드코어 리펄전을 작용하는 이 콜로이드 현탁액의 상태가 이 액체와 결정이 공존하는 상태부터 이 결정 구조를 가진 그런 상태까지가 가능하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이 결정 구조가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탁액에서 이 가장 안정한 상태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세 가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액체, 고체 혹은 액체, 고체, 결정 구조, 공존, 이 세 가지만 해당되는데 원래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탁액을 관찰해 보면 이 49%부터 58%까지 영역에서는 원래는 이제 상전이가 일어나서 두 가지 상이 관찰되는 게 연력학적으로 제일 안정하지만,
그렇게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직 결정화가 일어나지 않은, 마치 물을 얼릴 때 0도씨 아래에서 안 얼고 남아있는 그런 상태처럼 이 관행각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어느 순간 이후로는 크리스탈 구조를 가지는 게 가장 안정하지만 입자들이 서로 움직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서로 너무 공간을 빽빽하게 메우고 있어서 자리를 바꾸기가 어려워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 유리 상태, 글래스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는 사람의 시간 규모에서 현상을 관찰을 하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구조가 항상 가장 안정한 상태는 아닌 거죠. 이 맨 오른쪽에 결정 구조가 관찰되지 않았던 상태는 이제 이게 뭐인 거죠? 이게 글래스 상태인 거죠. 네. 이때는 사실은 아주 무한한 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네, 관찰할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결정 구조가 생길 수도 있는데 휴먼 타임 스케일에서는 안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결정화가 왜 일어나는가? 이게 재밌는 건데, 지금 입자 간에는 입자가 겹쳐 있지만 않다면, 겹치는 건 완전히 금지되어 있고 겹쳐 있지만 않다면 그 어떤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스템의 자유 에너지는 엔트로피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데, 근데 엔트로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무작위로 만들어내는, 자유도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일어나야 할 것 같잖아요, 엔트로피가 작용하면. 근데 이제 시스템은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위의 구조, 유체와 같은 무작위 구조였던 현타객이 크리스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에 의한 결정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을 한 알갱이씩 쌓으면 74%까지 쌓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랜덤하게 쌓으면 63%, 64%까지밖에 못 쌓여요. 그쵸? 그러니까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입자들이 배열이 돼 있으면 그 무질서함으로 인한 엔트로피는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입자가 움직일 공간이 많이 없어요. 반면에 결정화가 일어나면은 그 결정화 자체에 의해서 엔트로피를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만큼 입자들은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적인 엔트로피는 감소하지만 알갱이 하나하나가 확보할 수 있는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 경쟁이 이 49%부터 58% 사이에서는 길항하는 거죠. 하나가 늘면 하나가 줄고. 네. 그래서 이때는 서로 이 액체상과 크리스탈상이 공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58% 이상부터는 무조건 크리스탈이 안정한데, 가장 안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입자가 많으면 서로 붐벼서 못 움직여서 글래스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 결정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결정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그걸 좀 나타내주는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입자의 농도가 아주 높을 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애들은 결정화도가 높은 곳이고, 하얀색은 결정화도가 낮은 곳이에요. 이 입자의 볼륨 프랙션이 높을 때, 이 입자들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두면서 오래오래 기다려주면은, 군데군데 조금씩 붉은 영역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저런 게 이제 결정화의 핵이 생기는 거죠. 결국 우연히 핵이 한번 생기면 그로 인해 주변 입자들이 더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놈들이 또 움직이다 보면은 결정의 핵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스템 전체가 결정화가 되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림이 또 공간에 따라서 입자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도표인데, 결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아주 규칙적으로 특정 간격으로 입자들이 배열해 있게 되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입자의 볼륨 프랙션이 너무 높으면 이게 너무나 오래 걸린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관찰할 수가 없게 된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볼륨 프랙션에 따라서 49.4% 미만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현타객이 50 뭐 몇 %까지는 공존하는, 그래서 결정 구조가 점점 늘어나고 액체상 점점 줄어드는 상태를 거치다가 또 어느 영역에서는 완전한 결정 구조, 균일한 결정 구조를 이루다가
특정 볼륨 프랙션 이상에서는 더 이상 입자들이 사람의 시간 규모 내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버리는 유리질 상태가 된다. 또 이때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 민스퀘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계산하는 이론들도 있어요. 이제 모드 커플링 시오리라는 게 있는데 역시 이제 볼륨 프랙션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 롱레인지 민스퀘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거의 옆으로 누워버리는, 즉 입자가 자기를 둘러싼 입자들의 케이지를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관찰되는 거죠. 이 방금 이 에이서멀 인터랙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왼쪽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은 이 상전이 도표가 결국 볼륨 프랙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온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도와 온도에 따라서 플롯해보면 온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존성이 없다. 근데 만약에 이 콜로이드의 상호작용에 영한인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유한한 값을 띠는 그런 인터랙션이 존재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이 온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상전이 그림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에이서멀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정도로만 언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드스피어 서스펜전의 유변학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리뷰를 드릴 텐데 우선 입자를 물에다 넣게 되면은 점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진흙탕이 끈적끈적 하잖아요. 네, 거기는 모래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입자가 차지하는 고체 부피만큼 유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그만큼의 점도 증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입자의 농도가 묽을 때는 그 영향이 얼마인지를 손으로 직접 계산해서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이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이름이 나오는 이 아인슈타인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음, 원래 물의 점도가 에타 제로였을 때 현탁액의 점도를 에타라고 하면 그 상대 값이 입자가 없으면 1이겠죠. 입자가 볼륨 프랙션 파이만큼을 점거했을 때는 저농도에서는 2분의 5 파이만큼의 상대 점도 증가 효과가 생긴다 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풀어드리진 않겠지만 손으로 풀 수 있다. 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입자를 더 넣어서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 급격한, 직선이 아닌 더 급격한 점도 증가 효과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2개, 3개, 4개의 입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가 아주 묽을 때는 유체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입자의 존재로 인한 유체의 어떤 자유도의 감소 이 효과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입자가 다른 게 가까이 오게 되면은 한 입자로 인한 유동의 교란이 다른 입자에도 영향을 주고받게 되니까 이 효과들이 누적돼서 점점 더 점도를 크게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사실 이론적으로 뭐 입자 농도에 대한 2차항의 기여, 3차항의 기여 이런 것들을 유도해 볼 수도 있겠죠. 이때부터는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뭐 익스펜전 해내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실험적으로는 이 오른쪽 식과 같은 이런 이 지수적인 관계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식을 이 크리거 도어티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볼륨 프랙션이 랜덤 클로즈 패킹 볼륨 프랙션에 가까워질 때 점도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점도식을 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왼쪽 아래 보면은 어, 딱딱한 부형 입자가 아니라 어떤 오일 드랍넷 같은 이런 기름방울이 떠 있을 때 이 식이 이 수정되는 방식도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뭐 맥주 거품처럼 기포로 이루어진 그런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 람다가 0이 되니까 계수가 1이 되겠죠.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점도는 0점 점도라고 해서 이제 제로시어 비스코시티라고 해서 변형이 아주 작을 때, 그러니까 정말 미미한 변형만이 가해질 때의 점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 변형을 점점 더 빠르게 가하게 되면은 이 점도는 바뀔 수가 있죠. 이게 유변학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인데, 뭐 이 파란 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점도가 뭐 적은 변형 조건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변형이 점점 커지면 점도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shear thinning 거동이 관찰이 되기도 하고, 또 입자의 농도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shear thinning이 급격하게 일어나다가 갑자기 점도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shear thickening 현상도 관찰되기도 해요. 이런 현상들의 원인이 뭐냐? 이 shear thinning 현상은 평형 상태에서는 이 랜덤 모션에 의해서 그 되게 균일하게 퍼져 있던 입자들이 shear를 가해줬을 때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열하게 되면서 이 유동이 점점 쉬워지는 거죠. 유동이 쉬워지면서 shear thinning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데 입자 농도가 아주 높으면 이 입자들이 군데군데 어떤 수력학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뭉쳐버리면서 이 뭉친 놈들이 강하게 유동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는 그런 덴시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shear thickening이 발생한다라는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특히 shear thickening에 대한 연구는 뭐 2010년대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던 연구고,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연구라서 완벽하게 뭐가 얼마나 큰 원인이고 뭐 어느 경우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현재도 진행 중인 연구 분야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페이지에 소개드린 논문에서는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이 하이드로 클러스터 형성에 의한 shear thickening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입자에다가 이 브러쉬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어느 정도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브러쉬를 달아서 입자들의 거리를 벌려주면 이 shear thickening 현상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이때 여기서 제가 쓰고 있는 이 shear flow의 shear rate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무차원수 페클렛 넘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브라우니안 모션에 의한 캐릭터리스틱 타임과 shear rate의 곱으로 이루어진 무차원수예요. 네, 이렇게 정의되는 무차원수입니다. 이 다음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 이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은 사실 모든 분자에서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를 해도 항상 등장하고 콜로이드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런 인터랙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의 이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전자 구름이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전기장에 의해서 편극이 일어나든 뭐 다른 전기장에 의해서 유도되든 어떤 식으로든 이 전기장은 편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지니까 그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 다이폴 인터랙션이든 유도된 다이폴이든 아니면 그냥 진동하는 다이폴이든 그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원자와 원자 혹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위치 에너지의 의존성은 거리의 육승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놈들을 다 더하면 그냥 뭐 상수 곱하기 거리의 육승분의 1 형태로 그냥 주어지겠죠. 이렇게 그냥 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점과 점 사이,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 혹은 분자와 분자 같이 아주 작은 점과 점 사이에는 이렇게 아래 육승분의 1로 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이 원자보다는 아주 거대한 콜로이드예요. 콜로이드에 대해서는 콜로이드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반데르발스 힘을 전부 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구체와 구체 사이에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이걸 계산하려면 바로 이제 9와 9 사이를 그냥 막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면 됩니다. 이게 뭐가 있냐? 먼저 점과 벽 사이를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어떤 분자 하나가 똑같은 분자로 이루어진 무한한 그 벽과 어떻게 당기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 점이 벽으로부터 이 g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고,
또 이 정사형으로부터 떨어진 그 방사상의 거리를 R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통좌표계에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벽을 구성하는 원자들 역시 이 점과 동일한 아이들인데 모여 있을 뿐인 거죠. 그냥 벽의 형태로. 그 녀석들의 이 수밀도,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이 로우라고 한번 두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원통형 좌표계에서 미소 부피는 R, dr, d세타, dg인데 이 적분 범위를 한번 보면 세타는 당연히 한 바퀴 도니까 0부터 2파이까지고 R도 정사형으로부터 무한히 멀게 멀어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R도 0부터 무한대까지죠. G의 범위가 특정 거리, 이 세퍼레이션 캐피탈 D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무한히 깊은 방향으로 벽이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이 적분을 수행을 해보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소문자 D제곱이 R제곱 더하기 G제곱이니까 넣고 그냥 여기서 이 R제곱을 이 T로 치환해서 치환 적분 해보면 돼요. 치환 적분 하면은 이제 DT가 ER, DR이니까 R, DR이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R에 대한 적분 끝내버릴 수 있고 남은 건 이제 이 G에 대한 적분만 남아서 마이너스 4승분의 1을 적분하는 거니까 D에 대한 마이너스 3승분의 1 이렇게 아주 간단히 주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점과 벽을 했으면 이제 벽과 벽도 할 수가 있죠. 점과 벽인데 이제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점이 또 엄청나게 많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도한 점과 벽 사이의 식을 한 번 더 벽이 하나 더 있다고 치고 적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뭐 이 과정은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되고 이 벽과 벽은 근데 둘 다 무한한 벽이잖아요. 무한한 벽. 그러니까 무한한 벽이니까 힘의 크기, 에너지의 크기만 보면 당연히 발산하겠죠. 근데 이거를 단위 면적당 에너지로 바꿔주면 더 이상 무한하지 않고요. 이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그냥 계산을 해보면 D제곱의 반비례,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어, 앞에 나타나는 계수, 이 수밀도의 제곱과 파이 또 C 상수를 다 묶어서 AH라고 하는 하마카 콘스탄트라고 하는 값으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 점과 벽, 벽과 벽이 아니라 구와 구인데 왜 벽과 벽을 했냐 하면 이것도 이제 바로 나옵니다. 구와 구를 하려면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점과 구를 먼저 한 다음에 한 점을 또 구로 확장시켜서 구와 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건 수학적으로 좀 너무 복잡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 좀 꼼수를 부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대략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과정이 뭐냐면 어떤 거리 D에서 벽과 벽 사이의 단위 면적당 위치 에너지를 알고 있으면 구와 구 사이에 세퍼레이션이 D일 때의 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한번 적분해주면 이제 구와 구 사이에 어, 에너지를 유도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꼼수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벽과 벽을 아는데 어떻게 그걸 구와 구로 바꿔줄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재밌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게 맞다 치고 우리는 벽과 벽 사이를 유도를 해놨죠, 이미. 그래서 그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구와 구 사이의 힘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할 거고 그럼 에너지는 그것의 적분이니까 이 세퍼레이션에 그냥 반비례하는 그런 형태로 구와 구 사이의 힘이 주어지겠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구와 구 사이를
뭐 여러 번 복잡하게 두 번 적분해서 얻은 결과랑 완전히 일치해요, 그냥. 사실 이 9와 9 사이에 대한 직접적인 적분 결과를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주어지는데 이제 이 식에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고 쳤을 때는 이 데라그인 어프록시메이션을 쓴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 아주 멀다고 했을 때는 그냥 거리 6승에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주 멀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사실은 구나 점이나 똑같은 거니까 원래 점과 점 사이의 의존성이었던 거리 6승분의 1이 그대로 그냥 다시 복원되는 것뿐이고 가까울 때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리가 아래 6승분의 1만큼 이 정도로 표현될 만큼 멀면 이미 이 힘은 너무 약해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거리가 멀 때의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은 아예 의미가 없고 요 녀석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데라긴 어프록시메이션을 쓰면은 비교적 쉽게 유도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데라긴 어프록시메이션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이제 그걸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텐데 벽과 벽 사이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9와 9 사이의 힘 그리고 9와 9 사이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데라긴 어프록시메이션을 설명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방법의 그 가정이 뭐냐면 구면을 어떤 얇은 어, 링 링의 면들의 이 스택으로 보는 거예요. 이 dx만큼의 두께를 가진 고리의 면들이 지방향 높이에 따라서 여러 개가 쌓여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고리들 사이에 벽과 벽 사이의 힘을 다 더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퍼레이션 G만큼 떨어져 있는 이 고리와 고리 사이의 어, 우리가 힘을 알고 있으면 그걸 다 더하면 9와 9 사이의 힘으로 환산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 구면을 어떻게 고리로 볼 것인가? 어떤 고리로 볼 것인가? 어떻게 쌓여있는 고리들의 합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좀 난해해지는 건데 이 고리의 면적은 중심축으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둘레가 2파이 x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고리의 두께가 dx니까 고리의 면적은 2파이 x dx가 되겠죠. 그쵸? 근데 거기다가 단위 면적당 벽과 벽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곱하면 전체 힘이 고리와 고리 사이의 힘이 되죠. 그것을 모든 높이에 있는 고리들에 대해서 다 더해준다. 그래서 양변을 적분해주면 이제 9와 9 사이에 힘이 유도가 되는 걸 텐데 근데 지금 여기서 변수가 두 개예요. x와 g라는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리와 고리 사이에 그 g방향으로 떨어진 거리가 중심축으로부터 거리 x에 의해서 변하잖아요. 그렇죠? g와 x는 서로 관계되어 있는 값이죠. g는 x에 대한 함수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원의 방정식을 쓰면 되죠, 사실. 원의 방정식의 한 부분이 이거고 그 원의 방정식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있으니까 그 사이의 거리는 2배만큼 해주면 되고 또 이 대문자 d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퍼레이션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퍼레이션에다가 원의 방정식 2개까지의 거리를 더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g와 x의 관계를 적분하기 쉽게 바꿔주려고 이 테일러 익스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한 값을 중심에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한 번 미분한 건 당연히 기울기가 0이니까 0이고 두 번 미분한 건 r분의 2가 나옵니다. 즉 9의 반경분의 2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건 당연한 게
우리 대학 수학에서 어떤 곡선 혹은 곡면들의 이 곡률에 대해서 배울 때 그냥 함수의 곡률을 뭐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미분이 0이면 그냥 위에 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곡률이란 그냥 두 번 미분의 절대값과 같아요. 미분이 0인 곳에서는. 근데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으니까 네, 두 배가 남는 거고. 무튼 테일러 익스펜전을 해보면 0차항은 그냥 거리가 d인 거고 1차항은 미분이 없으니까 0이고 2차항은 r분의 1 x제곱이 돼요. 그래서 g와 x에 대한 함수를 그냥 2차 함수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dg를 이 r분의 2x dx로 바꿔줄 수 있고 이제 우변에 변수가 하나만 남죠. 네. 그래서 x dx를 g에 대해서 치환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g에 대해서 적분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구면을 2차 함수로 본다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려면 저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전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성립하려면 저 오차는 이 중심 쪽에서만 작고 옆으로 갈수록 오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사실 x가 작을 때 혹은 g가 작을 때만 성립하는 거죠, 저게. 그래서 이 가정이 성립하려면 이 대략인 어프록시메이션이 성립하려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먼 곳은 의미가 없게. 먼 곳은 의미가 없는 포텐셜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이 힘에 대한 적분식을 그냥 적분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왼쪽은 적분해도 힘만 남고 오른쪽은 단위 면적당 힘을 적분할 때 단위 면적당 에너지로 바뀌니까 이제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구와 구 사이의 힘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관계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무튼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은 무조건 인력인데 이 인력은 거리 6승분에 반비례하는 점과 점 사이,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 혹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그 원인으로 하고 그 녀석을 점과 벽 혹은 벽과 벽, 구와 구 뭐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서 유도해낼 수도 있지만 이 벽과 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이 대략인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해도 유도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와 9가 붙으면 즉 surface separation이 그러니까 표면 사이의 거리가 0으로 가까이 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게 일단 표면에는 그 거칠기가 있을 거고 러프니스가 있을 거고 절대로 거리가 0이 될 수가 없죠. 표면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이제 발산하는 일은 안 일어나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간과한 게 이 원자 사이에는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이렇게 되는 반발력도 존재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고려 안 했죠. 이게 보른 반발력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를 안 했으니까 실제로 원자 구름이 겹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반발이 세지니까 그걸 고려 안 했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입자가 크면 그 거칠기의 그 러프니스의 정도도 크니까 절대로 발산할 때까지 가까이 갈 수는 없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해서 입자들은 무조건 뭉칠 수밖에 없고 엄청 가까이 붙은 입자들은 절대로 뗄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첫 번째 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현타객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현타객의 입자들이 뭉쳐서 뭐 젤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침전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밀도가 좀 높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반데르발스 인력과 관련해서는 현타객의 어떤 안정성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첫 시간에 얘기해드린 대로 입자들은 계속 브라우니안 모션을 하고 있으니까 랜덤하게 움직일 거고 서로 충돌할 수도 있겠죠. 가만히 둬도 충돌할 수밖에 없고 충돌하게 되면 붙어서 안 떨어진다. 반데르발스 인력 때문에. 그러니까 어, 이 입자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분산돼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100년 전에 유도된
하드스피어 입자들의 충돌 빈도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래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단위 부피, 단위 시간당 콜로이드 입자들이 몇 번 충돌하는가, 현타객 내에서를 보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점도가 낮을수록, 입자가 작을수록, 혹은 볼륨 프랙션이 클수록 더 충돌 빈도가 많아진다라는 되게 합리적인 그런 결과죠. 이게 유도된 과정은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 건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입자의 수밀도를 C라고 했을 때 이 디퓨전 이퀘이션을 한번 써본 거예요. 입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구면, 거리 r만큼 떨어진 구면을 상정을 했을 때 그 구면의 넓이는 4파이 r 제곱이겠고요. 거기다가 이 플럭스, 디퓨전 코에피션트 곱하기 이 수밀도의 9배를 곱해준 게 결국 단위 시간당 저 면을 통과하는 입자의 플럭스죠. 그러니까 개수죠. 즉 입자 하나를 원점에 놓고 나머지 입자들의 농도를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자 하나 가운데 있고 가상의 구면 R 거리에 있는 걸 잡아서 이 면을 통과하는 플럭스를 식으로 나타낸 거죠. 이때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은 나랑 박은 애들은 없어진다. 나랑 충돌한 아이들은 사라진다라고 지금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뭉쳐서 없어지는 걸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짧은 시간 동안은 입자의 농도가 계속 변하지 않을 테니까 이 플럭스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해보는 거죠. 즉, 이 좌변이 상수니까 거리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주면 거리에 따른 농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플럭스에 대해서, F에 대해서.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A, 딱 충돌 거리만큼 가까이 온 아이들은 없어지니까 충돌 거리에서 농도가 0이다 라는 경계 조건을 넣어주면은 이 F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디퓨전 코에피션트와 거리, 그리고 초기 수밀도에 대한 함수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입자 하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와 박는 그런 경우를 지금 카운팅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현상이 모든 입자들에서 모든 위치에서 다 일어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빈도에다가 농도를 곱해주는 거죠. 농도를. 그리고 2를 곱하는 이유는 얘랑 나랑 박을 때 이걸 얘가 박고 얘가 박았으니까 두 번으로 카운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2 곱하기 C0를 곱해준 다음에 C0가 지금 수밀도였죠. 수밀도. 수밀도 곱하기 입자 하나의 부피를 하면 그게 볼륨 프랙션이니까 볼륨 프랙션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아까 보신 그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리고 이 D0에는 뭘 넣었나요? 지금 6파이 에타 A 6 곱하기 파이 곱하기 점도 곱하기 반경분의 KBT라고 하는 값을 그냥 넣은 거죠. 즉 싱글 파티클 디퓨전이 일어나서 입자들이 박는다. 그런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한 건데 문제는 입자들이 가까이 오면 물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 물이 밀려나면서 물이 다른 입자를 움직여서 밀려나는 그런 하이드로다이내믹 인터랙션을 받아요. 수력학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사실 입자들은 지금 서로 밀거나 당길 수 있잖아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 있으면 서로 당겨버리는 추가적인 힘이 생기니까 더 잘 붙을 수도 있고 더 안 붙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수력학적 상호작용에 의한 방해 효과도 있고 또 콜로이달 인터랙션에 의한 뭐 추가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어떤 충돌 빈도를 이 그런 어떤 추가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충돌 빈도에 대한 이 스테빌리티 팩터로 나눈 그런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은 논문에 나온 이 하마카 콘스탄트의 값에 따른 이 스테빌리티 팩터의 값을 한번 도시를 해본 거예요. 사실은 하마카 콘스탄트가 낮을수록 이 값이 W 값이 1로 가야 할 것 같지만 사실 1은 여기죠. 1은 여기죠. 1보다 크죠. 그건 이제 수력학적 상호작용에 의한 방해 효과 때문이죠. 한 3배 정도 막아주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이 하마카 컨스탄트의 어떤 보편적인 값들이 대충 한 이쯤이에요. 10kBt 정도의 오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수력학적 상호작용과 이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은 퉁쳐져서 거의 이제 W가 1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다 추가적인 상호작용이 있으면 상황이 바뀌겠죠. 지금 유도한 거는 단위 부피, 단위 시간당 충돌하는 빈도인데 우리가 이제 이 충돌 빈도를 하나 둘 세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현타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이니까 이 타임 스케일을 한번 또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타임 스케일. 이렇게 충돌해서 뭉치는 놈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원래 상태를 유지할 거냐 라는 것도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그 페이지의 오른편이에요. 한 번 충돌할 때마다 지금 카운트를 얘에서 한 번, 얘에서 한 번, 그러니까 두 번을 셌죠 지금. 그래서 한 번 충돌할 때마다 그 j 번의 카운트를 2로 나눠준 만큼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어진다. 농도가 사라진다. 이 스테빌리티 팩터로 나눠준 건 이제 그만큼 충돌이 감소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왼편에서 유도한 이 충돌 빈도식을 가져다 쓰는 거죠. 충돌 빈도는 이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상태였고요. 이렇게 이 식을 풀면 그냥 뭐 우리 반응 속도론에서 푸는 거랑 똑같아요. 2차 반응의 반응 속도식을 푸는 거랑 똑같고 이때 반감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도가 점점 줄어들 텐데 이 반감기가 얼마냐 라고 하면 그게 방금 전 페이지에서 유도해드린 말씀드린 이겁니다. 그냥. 네. 그래서 점도가 높을수록 입자가 클수록 또 볼륨 프랙션이 낮을수록 오랫동안 서스펜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캐릭터리스틱 타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100나노미터 입자들이 물에 분산되어 있을 때는 100분의 1초 만에 다 뭉쳐버린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100나노짜리 입자들이 물에서 혼자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100분의 1초 안에 뭉친다. 여러분이 뭐 점도를 1000배 높여서 써도 10초 안에 뭉쳐서 원래 그 현타객의 성질의 분산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안정화를 일으켜주는 인터랙션을 도입해야만 입자들이 안정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테빌리티 팩터는 이 수력학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콜로이드에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한 건데 이 당기는 힘은 무조건 이 스테빌리티를 낮추죠. 안정성을 낮추죠. 근데 미는 힘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는 힘은 이제 안정화를 시킬 텐데 즉 스테빌리티 팩터를 키워줄 텐데 이게 얼마나 커지냐 하면은 뭐 이렇게 커진다라고 이제 보고가 돼 있어요. 이 값이 뭐냐면 입자 간 상호작용에서 입자들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어떤 포텐셜의 그 벽의 높이, kBt 단위로의 벽의 높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이 하마카 콘스탄트를 아까 이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에서 등장하는 이 상수에 대해서 그리고 수밀도의 제곱의 곱으로 나타냈잖아요. 이거는 사실 수용액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현타객 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아까의 그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의 하마카 콘스탄트는 이 진공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애초에 이 식들 자체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 진공상에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포텐셜을 나타낸 건데 지금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물이 있잖아요. 물 분자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식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편극이 일어날 때 물 분자들의 편극도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고려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 하마카 콘스탄트를 예측하는 다른 이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카 콘스탄트는 그래서 콜로이드 입자와 분산 매질, 용매의 유전율 그리고 굴절률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갑자기 왜 굴절률이 나오냐 하면 이제 뭐 굴절은 광학적인 현상이잖아요. 광학적인 현상들은 이 매질과 전자기파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이고요. 근데 사실 이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을 만들어내는 힘 자체도 전자의 편극성이죠. 정전기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사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은.
이런 이론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식의 형태를 살펴보면 이 유전율에 대한 항은 무조건 1보다 작아요. 보면. 그래서 이 첫 항은 사실 무조건 4분의 3 kbt보다 작습니다. 결국은 이 두 번째 항을 쉽게 바꿀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통 쓰는 물이라는 용매는 너무 특이해서 자기 혼자 유전율이 다른 것들보다 막 2배, 3배, 10배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첫항, 유전율 차이 제곱항을 관리하는, 컨트롤하는 게 어렵습니다. 얘는 그냥 있다고 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있구나, 얘는. 근데 이 굴절률은 다르죠. 굴절률은 뭐 매질에다가 딴 걸 타거나 뭐 좀만 밀도가 바뀌거나 해도 좁은 범위 내에서 크게 바뀌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입자의 성질을 바꿔줘도 되고요. 굴절률은 쉽게 바꿀 수 있다. 어쨌든 이 굴절률 항의 앞에 있는 개수는 또 꽤 큽니다. 10kt 정도로 커요. 그리고 굴절률은 좁은 범위 내에서 변하기 때문에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탁에게 굴절률을, 그러니까 즉 입자의 굴절률과 용매, 매질의 굴절률을 맞춰준다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물론 광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도 그게 중요하죠. 이게 굴절률이 안 맞으면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마카 콘스탄트를 낮춰주기 때문에 입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분산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반데르발스 인력에 대한 부분이 끝났고요. 그 다음이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차지 인터랙션입니다. 이 콜로이드 입자도 어쨌든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 입자를 뭐 고분자로 만들 수도 있고 금속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돌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 입자의 표면은 어떤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겠죠. 뭐 고분자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고분자 사슬에 어떤 작용기들이 있을 수가 있고 작용기들은 물 안에서 해리할 수도 있고 뭔가를 또 고체 뭔가 흡착될 수도 있고 이온이 흡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콜로이드 표면에는 어떤 전하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입자들이 같은 전하를 띠면 서로 밀어낼 텐데 즉 이런 전하를 띠게 만드는 것은 입자계를 좀 안정화시키는 방법이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전하와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을 뭐 쿨롬 포스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진공에서만 그런 거고 수용액 안에 있으면 수용액 안에 존재하는 이온들도 있고 또 용매 분자 자체도 어떤 편극 혹은 이 다이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진공일 때랑 다르죠. 네, 그게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또 우리 대학원 과목 중에 그 표면화학 특론을 들어보시면은 이걸 좀 자세히 다루실 텐데 고체 표면에 이온들이 흡착을 하고 그 이온들을 둘러싼 용매들이 가까이 붙어서 입자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층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뭐 스턴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또 이 스턴 레이어 끝에 전위를 뭐 제타 포텐셜이라고 하고 뭐 이런 복잡한 개념들이 막 정의가 될 텐데 그런 거 다 이제 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그냥 입자 표면에 어떤 제타라는 전위가 형성되었다라고만 치고 그 상황만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전자기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가우스 법칙인데 어떤 이 폐곡면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 전기장의 총 합이 이 폐곡면 내부에 있는 전하량과 비례한다라는 관계식이 가우스 법칙이죠. 이 가우스 법칙을 미소부피에 대해서 미분 형식으로 표시를 한 게 요 식이고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발산이 내부 전하 밀도에 비례한다. 그 비례 상수가 유전율분의 1이다. 라는 식인데 근데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에는 입자도 있지만 이온들이 있죠. 이온들. 그러니까 입자 표면에는 어떤 제타라고 하는 전위가 형성되어 있고 이게 뭐 양수라고 한다면
플러스 전하를 가진 이온들은 밀려날 거고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이온들은 가까이 오겠죠. 그런 이제 밀고 당기는 상호작용 때문에 이온들의 농도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입자 근처에서. 그래서 입자 표면과 같은 전하를 띤 이온의 농도는 낮아지고 반대 전하를 띤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 농도 분포는 평형 상태에서 당연히 이 볼츠만 분포를 따르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위에 있는 이거는 아까는 포텐셜 에너지였지만 지금 전위로 지금 쓰고 있고요. 전위 곱하기 이온의 전하량을 곱한 게 이제 이온의 위치 에너지가 되고 걔를 kBT로 나눠주고 지수 함수에 넣어주면 볼츠만 분포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 가우스 법칙에 적용을 해볼 텐데 어떻게 하냐? 이 가우스 법칙의 이 전기장은 우선 전위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지고요. 또 이온의 농도들은 볼츠만 분포로 주어지는 와중에 어떤 컨트롤 볼륨 내부의 전하 밀도는 어, 어우,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여기에 음수로 바꿔줘야 될 것 같네요. 양전하의 이온만큼은 더해주고 음전하만큼은 빼주는, 그러니까 양전하 수밀도에 양전하 이온의 전하를 곱해서 더해주고 음전하 이온 수밀도에 음전하량을 곱해서 빼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컨트롤 볼륨 내부에 전하 밀도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원래 식에 다 대입을 해주면 전위의 두 번 미분 라플라시안이 아주 복잡한 지수 관계식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지수 함수에 반대 부호인 거 들어있고 빼져 있으면 이게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인 걸 알고 있죠. 간단히 쓰면 네, 전위의 두 번 미분이 어떤 상수 곱하기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 그리고 그 안에는 전위와 KBT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좀 가정을 하나 해보면 이 안에 있는 놈이 꽤 작다고 해볼게요. 즉 전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열 에너지에 비해서 이온이 가진 위치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이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가 그냥 상등 함수가 되면서 그냥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즉 전위의 두 번 미분이 어떤 상수 곱하기 전위다. 양의 상수 곱하기 전위다. 라는 식으로 바뀌는데 그 양의 상수가 길이의 역수의 단위를 가지는 i의 제곱이죠. 그래서 그 양의 상수를 다시 역수를 씌우면 길이 단위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전위의 변화 속도잖아요. 전위가 공간적으로 얼마나 가파르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상수니까 이 길이만큼 이동하면 전위가 뭐 자연상수분의 1만큼 변화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식에서 이 덩어리 밖으로 끄집어내고 남은 상수들을 묶은 게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의 형태를 잘 보면 우리가 실험 조건을 설계할 때 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물질을 고정해 놨으니까 이온이 뭐 있는지 뻔할 거고 온도 뭐 일정하게 둘 거고 용매 안 바꿀 거면 결국은 이 카파 제곱은 오직 이온 농도에만 의존하는 함수가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카파의 역수를 디바이랭스라고 하는데, 디바이랭스는 이온 농도의 제곱근분의 1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고, 또 우리가 뭐 소금 같은 일가 이온만을 쓴 그런 용액이라면 그냥 이 식 하나로 그냥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0.304를 루트 몰 농도로 나눈 그런 그냥 아주 간단한 실험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 이온을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어줄수록 카파 인버스가 감소한다는 거죠. 즉 전위의
감소가 가파라진다는 얘기고, 전위가 빠르게 가파르게 감소하니까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온을 넣어줄수록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억제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억제돼야 없다고 할 수 있냐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결국 그거는 입자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입자가 예를 들면 1 마이크로미터짜리 입자가 있는데 뭐 디바이랭스 계산해 봤더니 1 나노미터예요. 그러면 사실 입자 크기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길이 안에서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사용하는 입자의 크기와 내가 사용하는 현타객의 이온의 농도, 그때의 디바이랭스 이런 것들을 비교해봐야 지금 내 시스템에서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의미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추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시스템에서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배제하고 싶으면 소금을 넣으면 되는 거죠. 소금을 많이 넣어주면 디바이랭스가 확 줄어드니까 네, 정전기적 반발력이 사라지겠죠. 사실 이 미분방 정식은 뭐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냥 구면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 가져와서 적분 한번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풀어보면 그냥 전위가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라는 걸 그냥 이따 뒤에도 나오고요,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아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입자 하나가 어떤 전하를 가진 입자가 떠 있고 표면 전위가 제타하고 거리에 따라서 그 전위가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나타낸 것뿐이지, 입자와 입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입자도 똑같이 다른 구로 돼 있고 구 표면에도 또 이온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는 구와 구 사이에 어떤 정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또 계산을 해주려면 이 전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겠죠. 근데 그 뭔가가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는 안 나올 겁니다. 거의.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서. 근데 이걸 계산하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이 d만큼 떨어져 있는 구가 두 개 있을 때 그 주변에 모든 이온들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다 더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일종의 축전기예요, 축전기. 그러니까 축전기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전기장이 있고 여긴 그 전하들이 쫙 배열돼 있겠죠, 축전기 표면에. 이때 이 안에 저장된 그 전기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식이 요거예요, 요거. 그 전기장의 크기의 제곱의 적분이 이 내부에 저장된 총 에너지인 건데, 즉 우리가 지금 어떤 전하를 띤 입자 두 개가 있을 때 이 주변에도 어떤 전기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 녀석은 이제 이 전위의 그 그레디언트로 주어지는 거고, 이 전기장을 알면 결국 이 일렉트릭 필드에 저장된 총 에너지를 알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이 이온들이 가지는 엔트로피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연력학 좀 혹은 물리 좀 하신 분들은 이 식이 떠올라야겠죠. 엔트로피는 어떤 확률 분포의 로그 값의 평균인데, 이 확률 분포란 어떤 상태가 가지는 에너지의 볼츠만 팩터를 비례하는 값이고, 또 그 녀석을 파티션 펑션으로 나눠준 거고, 이 파티션 펑션은 이 볼츠만 팩터의 전체 적분이다 뭐 이렇게 하는 뭐 식이 있는데, 이 여기에다가 이 전위식을 대입해서 열심히 정리를 하면은 결과는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얘입니다. 얘. 엔트로피의 기여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만 이제 그냥 결과만 아시면 돼요. 네. 저 과정을 굳이 하시진 마시고. 어쨌든 요는 뭐냐? 이 입자와 입자가 어떤 d만큼의 거리에 존재할 때 이때 이 상태의 위치 에너지를 알려면 뭘 해야 된다? 이 주변에 있는 이온들의 위치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야 된다. 네. 그때 그 결과식이 결국 전기장에 대한 식으로 주어진다. 전위에 대한 식으로 주어진다. 이걸 해봤자 어차피 우리가 이 구가 두 개 떠 있는 상황에서의 전기장을 또 계산을 해서 이것의 뭐 그레디언트의 제곱과 그냥 제곱의 적분을 계산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그냥 이 다음 장부터는 그냥 넘겨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뭘 한 거냐면 손으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어떤 걸 풀어봤냐? 아까처럼 벽과 벽 사이의 정전기적인 반발력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벽과 벽은 1차원이니까 풀기가 쉬우니
어떤 얇은 벽이 0의 위치와 D의 위치에 존재하고 똑같이 이 전기장의 두 번 미분이 양의 상수 곱하기 전기장인 식을 따른다고 할 때 이때의 전기장을 손으로 풀어서 그때의 전기장의 위치에 따른 분포 그리고 그 미분을 다 아니까 이 자유에너지 식에다가 저것들을 싹 다 대입해서 손으로 막 노가다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줄 한 줄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근데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지금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전기장을 알고 그 미분을 아니까 미분의 제곱과 그냥 제곱을 아니까 그놈들을 다 써주고 적분을 해주면 결국은 깔끔하게 딱 이 항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게 뭐예요? 벽과 벽 사이에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계산한 거니까 이놈을 가지고 대략인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해서 9와 9 사이의 에너지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까 보신 이 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게 여기 쓴 이 식과 아까 보였던 그 식이 같다는 것을 이 박스 안에 프로브를 해놨고요. 이 과정에서 그냥 하나 그 자유에너지 계산에서 1이라는 그냥 상수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자유에너지의 그 어떤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값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수는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냥. 이런 유도 과정이 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식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 인터랙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입자의 크기 그다음에 입자 표면의 전위, 제타 포텐셜 그리고 이 용매의 성질 그리고 이 디바이랭스를 바꿔주는 이온 농도 이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사실 입자의 크기는 별로 바꿀 일이 없죠. 재료가 정해지면 쓰는 거니까. 즉, 또 용매도 뭐 딱히 바꿀 일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결국은 이온을 얼마나 많이 넣을 거냐, 그리고 표면 전위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 라는 이 두 가지를 통제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들이 엮여 있습니다. 이 하나를 바꿨을 때 다른 하나가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표면에 있는 전하들 때문에 표면 전위가 생기는 건데 표면에 있는 전하 밀도는 그 단위 면적당 전하량은 물론 표면 화학에도 영향을 받아요. 작용기가 어떤 작용기가 있고 그 녀석이 지금 현재 pH에서 얼마나 해리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는데 또 이제 이온의 흡착에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거는 전하량일 뿐이고 전하량일 뿐이고 전위가 아니에요. 전하량과 전위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면 조성이 일정하고 pH도 고정돼 있고 이온의 추가적인 흡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떤 솔트를 시스템에 투입해서 이 디바이랭스를 바꿔줬다 라고 할 때 표면 전하량은 안 바뀔 수 있어도 표면 전위는 바뀐다는 거죠. 왜? 전위의 의미가 뭐예요? 전위의 의미는 어떤 전위가 뭐 1볼트다 라고 하는 것은 1쿨롬의 전하량을 이 위치로 가져왔을 때 위치 에너지가 1줄이다 라는 의미이니까 전하량이 일정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 변하면 이 상태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제타 포텐셜은 전하량과 비례 관계에는 있지만 완전히 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뭐에 의존하냐? 이 디바이랭스의 역수에도 의존한다는 거예요. 즉 솔트를 넣어주면 디바이랭스도 바뀌지만 제타도 같이 변한다 라는 거죠. 이 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 아까 보여드린 전위식을 증명하는 그냥 과정이에요. 구면좌표계에서 전위의 라플라시안이 4파제곱의 전위이고 그때 라플라시안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 R 파일을 치환해서 다시 미분 방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고, 경계 조건을 대입해주면 전위식을 얻는데, 이때 이제 전위식을 얻었으니까 뭐 전위의 미분식도 한번 적어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건 그렇다 치고, 왼편은 이제 전위식을 유도하는 과정이고, 오른쪽이 이제 중요한 건데, 오른쪽은 전하균형식이에요. 전하균형식. 즉, 이 입자가 있고, 입자 표면에 전하가 있죠. 근데 전하는 항상 전체 합이 중성이어야 하니까, 입자 바깥의 모든 전하의 총합은 입자 표면 전하의 총합과 같을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파이 제곱 dr이 이제 부피소죠. 미소부피죠. 미소부피에서 이온 전하량들의 전하 밀도를 다 더해주겠다. 그게 Q일 거다. 근데 우리가 원래 푼 식이 가우스 법칙이죠. 가우스 법칙에서 전하 밀도는 이 전위의 두 번 미분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래서 걔를 가져와서 대입할 수가 있어요. 두 번 미분하니 한 번 적분이니까 한 번 미분한 것만 남겠죠. 그래서 이온들의 전하량의 총합을 이 전위의 기울기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방금 전위의 기울기식을 유도를 해놨으니까 가져오면 되죠. 이걸 가져와서 써보면 이 제타 포텐셜 표면 전위와 표면 전하량 사이의 관계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내가 소금을 넣었을 때 디바이랭스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제타도 같이 변한다. 그래서 항상 여기도 이게 중요하죠. 입자가 원래 가진 크기와 현재 디바이랭스의 상대적인 크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어떤 내가 다루고 싶은 물질을 바라보는 통제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아까 유도한 이 반데르발스 어트랙션과 방금 유도한 이 차지 리펄전을 합쳐 놓은 게 이 DLVO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어떤 이 포텐셜 장벽이 존재하고, 이 장벽을 넘은 입자들은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해서 딱 붙어서 안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장벽의 높이를 표면 전위나 아니면 이온 농도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타를 재는 실험은 이 전기영동을 이용하는데, 이 일렉트로 오스모시스 혹은 일렉트로포레시스는 둘 다 같은 원리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일렉트로 오스모시스는 전하를 가진 표면 사이에 이온이 포함된 유체를 채워넣고 양단에 전기장을 가하면 벽 쪽에 몰려있는 반대전하 이온들이 전기장에 의해서 드래그가 되면서 벽 쪽에서 이제 유체를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전기장에 의한 유동 발생 현상을 일렉트로 오스모시스라고 부르는데, 그때 유동장을 한번 유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건 자세히 안 다룰게요. 또 반대로 전하를 띤 고체가 이제는 벽이 아니라 구형 입자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전기장을 가해서 입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죠. 이때 입자들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또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제타를 재는 거는 이렇게 재는 거예요. 얼마나 입자들이 빨리 움직이나를 가지고 잰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시면은 뭐 제타가 클 때는 어떻고 작을 때는 어떻고 막 이런 것들, 뭐 디바이런스가 어떨 때는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론들이 쫙 있는데 굳이 제가 이걸 다 다뤄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 디플리션 어트랙션은 뭐냐? 이제 이 현타격 시스템에 입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루고 싶은 고체 입자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다른 매크로몰레큘들이 존재할 때, 그때
간접적으로 유도되는 인력을 얘기해요. 누구 사이에? 이 콜로이드 입자들 사이에 유도되는 인력이 존재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것부터 왜 저런 포텐셜식이 유도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추가로 투입된 매크로몰레큘들도 자기 자신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 고체 입자로 인해서 고체 입자랑 겹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매크로몰레큘의 크기가 이만하다고 하면은 이 거리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체 입자의 존재로 인해서 추가로 투입된 매크로몰레큘들이 접근할 수 없는 배제 부피가 생기는데 이게 있으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그 작은 입자 입장에서, 작은 그 매크로몰레큘 입장에서 이런 배제 부피는 없는 게 더 좋아요. 왜? 그게 더 내가 더 균등하게 멀리 멀리 퍼질 수 있으니까, 엔트로피를 더 크게 올릴 수 있으니까 이 배제 부피는 없는 게 좋아요. 그죠? 즉 큰 입자로 인해서 지금 이 작은 입자의 균일 분산이 방해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큰 입자들이 서로 접근하게 되면 이 작은 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배제 부피 사이에 중복이 생겨요. 중복이. 그렇죠? 그럼 이거는 작은 입자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그죠? 왜?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게 줄어드니까. 그쵸? 아, 이득이네? 그러면 저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연력학적인 드라이빙 포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인력이 이 디플리션 어트랙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플리션이 뭔가 고갈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고갈된, 그러니까 이 작은 입자가 고갈된 부피가 있는데 그 녀석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 최대한 내가 고갈이 덜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콜로이드들을 좀 뭉치게 만들면 내가 좀 더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인력을 발생시켜야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건 뭐냐? 입자의 크기가 있고 이 추가적인 작은 입자, 매크로몰레큘의 크기가 있고 또 그의 또 입자 간의 거리에 따른 이 겹치는 부피, 오버랩 볼륨의 어떤 수학적인 형태를 유도할 수 있으면 이 연력학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작용하는지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도 과정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이 뭐냐면 작은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프리 볼륨을 유도를 한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전체 부피에서 이 큰 입자의 반경 더하기 작은 입자의 반경만큼의 구 안의 부피는 못 다니죠. 그만큼의 2배, 입자가 2개니까 그만큼 빼준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오버랩 볼륨만큼을 더해준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세퍼레이션 R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는 건 오버랩 볼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그죠? 나머지는 뭐 R에 대한 의존성이 없으니까 결국 나중에 자유에너지의 미분에도 영향을 안 주겠다라는 거고. 또 오버랩 볼륨이 이제 두 입자의 크기와 거리에 따라서 두 번째 식으로 주어지는데 이 유도 과정은 딱 한 줄 요겁니다. 이게 뭐 한 거냐면 지금 요 오버랩 볼륨을 계산을 할 때 어떤 디스크를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G 방향에 따른 디스크의 그 반경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걔를 적분 구간만 잘 정해주면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한 게 요거고. 그래서 이제 프리 볼륨을 입자 간의 거리 R에 대한 함수로 유도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작은 입자들이 가지는 엔트로피는 그 볼츠만 상수의 로그에 이 프리 볼륨의 n승에 비례할 거예요. 입자가 n개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프리 에너지식에 넣어주고 그놈을 미분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그쵸? 근데 이제 이 식을 전개할 때 결국은 힘은 깁스 에너지의 미분인데 이 프리 볼륨 분의 프리 볼륨의 미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로그의 미분이니까. 근데 이때 이 프리 볼륨을 전체 부피랑 거의 같다라고 치는 근사를 쓰면
계산이 쉬워져요. 네. 사실 뭐 배제 부피가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입자가 작으니까. 네. 입자가 차지하는 포션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대충 비슷하다고 치고, 그리고 R에 대한 의존성 별로 없다 치고, 이렇게 놓고, 이 프리 볼륨만 거리에 따라서 미분한 식을 힘으로 놓고, 또 미분한 걸 다시 한번 적분해주면은 이제 그 적분 상수를 통해서 어떤 위치, 그러니까 무한대 거리에서의 그 어떤 위치 에너지 값을 딱 0으로 맞춰줄 수가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분 한번 했으니까 적분 한번 해서 이제 무한 거리에서의 포텐셜을 0으로 맞춰주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디플리션 어트랙션에 의한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서 살펴봐야 할 거는 뭐 딱 두 개예요. 이 힘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얼마나 멀리 작용하냐, 인 거죠. 힘의 크기는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 이 작은 입자의 볼륨 프랙션이에요. 작은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커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네. 작은 입자의 양에 정비례하는 힘의 크기가 작용하고, 그리고 그 작용 거리는 이 오버랩 볼륨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리부터 작용하겠죠. 그쵸? 그래야지 세퍼레이션에 따른 오버랩 볼륨의 미분이 0이 아닐 테니까. 오버랩 볼륨이 생성되는 그 크기의 범위가 이렇게 되죠. 입자가 딱 붙은 경우부터 반경 플러스 2RG만큼 멀어진 그 상태까지. 아, 2배의 반경이죠. 네. 그래서 2가 빠졌죠. 종종 오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플리션 어트랙션의 오리진과 식의 형태, 그 크기와 작용 거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어떤 추가적인 고분자 혹은 다른 입자, 특히 고분자가 이제 추가로 투입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배터리 현타객을 만들든 뭐 다른 상용 현타객을 만들든 할 때 항상 고분자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 고분자와 입자의 상호작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디플리션만 고려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어,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이 콜로이드와 고분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플레이션 어트랙션을 통해서 인력을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도 작용하지만 흡착하기도 해요, 고분자가 입자에. 그쵸? 표면의 친화도에 따라서 흡착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고분자가 입자 표면에 이렇게 가득가득 흡착되게 되면은 이 입자와 입자가 고분자의 방해로 인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안정화 효과가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고분자가 입자랑 너무 많이 친한데 그 와중에 어, 입자와 입자를 고분자가 한 사슬이 두 개의 입자를 감아서 이렇게 서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브릿징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건 전부 다 고분자의 길이와 입자와의 친화도에 따라 바뀌는 복잡한 현상들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현타객의 상황이 이 경우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다 알아야겠죠. 그리고 남은 5분 동안 아주 간략하게 이 수용형 내에서 고분자의 성질에 대해서 짤막하게 리뷰를 할 텐데, 어떤 고분자는 뭐 보통 이렇게 묘사를 하죠. 이 고분자를 어떤 점 여러 개의 나열, 사슬로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고분자는 이렇게 원자와 원자 사이에 화학결합이 쭉 이어져 있는 거지만, 그리고 그 화학결합에는 길이와 각도가 정해져 있죠. 뭐 탄소에서 결합이 4개 있으면 109.5도의 결합각을 가지고 항상 자유로 회전을 하면서 뭐 이렇게 구조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이상적인 고분자 모델을 만들 때는 이 프릴리 조인티드 체인이라는 거 개념을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점과 점 사이에 어떤 링크들이 무작위로 특정 길이만큼은 유지하되 방향은 무작위로 막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원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화학결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화학결합을 한 덩이로 뭉쳐서 공 하나로 만들고 또 여러 개의 화학결합을 또 뭉쳐서 공 하나로 만들고 이런 어떤 코스 그레이닝을 통해서 특정 고분자를 이 아이디얼 체인으로 근사할 수 있다라는 컨셉을 제시하는 거죠. 그때 이 한 링크의 길이를 쿤랭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쿤랭스는 결국은 이 고분자를 구성하는 이 원자들의 배열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뭐 작용기들이 뻣뻣한 게 없고 이중결합이 없고 이러면 쿨랭스가 짧아지겠죠. 네, 뭐 이중결합도 있고 뭐 작용기가 뭐 벌키하면은 쿨랭스가 길어지겠죠. 또 여긴 지금 사슬이 없는 리니어 체인만을 다루고 있고요.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랜덤한 스텝 하나하나들은 그 벡터의 평균이 0이고 분사는 무조건 크기가 B제곱이겠죠. 길이는 일정하니까. 저런 랜덤 플라이트들로 이루어진 어떤 체인의 성질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엔드 투 엔드 벡터 R, 그러니까 처음 점과 마지막 점 사이의 거리 엔드 투 엔드 벡터 R의 제곱의 평균은 그냥 평균은 당연히 0이겠죠. 하나의 평균이 0이니까. 근데 제곱의 평균은 0이 아닐 텐데 그것은 이제 이 엔드 투 엔드 벡터가 모든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총합이니까 총합의 제곱이니까 모든 교차항들의 총합이겠죠. 그러니까 1, 2, 3, 1 더하기 2 더하기 3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곱하면은 1, 1, 1, 1, 1, 3, 2, 3, 뭐 2, 1, 2, 3, 그다음 3, 1, 3, 2, 3, 3 이렇게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교차곱의 총합인데 이 교차곱의 총합은 같은 것들의 합과 다른 것들의 합으로 나눌 수가 있고 다른 것들의 합의 평균은 관계가 없는 놈들이니까 0이 되고 남는 건 같은 놈들의 제곱의 평균밖에 없어서 계산해보면 B제곱 N 즉 엔드 투 엔드 벡터의 제곱의 평균이 B제곱 N 그러니까 전체 사슬의 벡터의 개수 N에 비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점 하나하나들의 어떤 질량 평균 위치,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위치를 센터 오브 매스 X라고 했을 때 이 무게중심으로부터 각각의 질점이 떨어진 거리의 제곱의 평균, 즉 분산을 구하는 거죠. 이게 어떤 고분자 뭉치의 대략적인 크기를 나타내주는 이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이라는 크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즉, 이 크기가 아까 유도했던 이 디플리션 어트랙션에서 나타나는 이 크기인 거죠. 이 고분자 사슬에. 그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엔드 투 엔드 벡터의 6분의 1이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유도 과정은 그냥 이 밑에 다음 페이지에 첨가돼 있으니까 눈으로 한 번만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수식을 좀 그냥 길게 풀어 쓰는 걸 좋아해서 그렇지 한 줄 한 줄 보면 다 그냥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고분자 체인의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은 크기는 사슬의 그 쿨랭스가 몇 개 존재하냐 n에 비례하는 형태로 주어지는 게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프릴리 조인티드 체인의 크기는 n에 비례한다. 이게 되게 이상적인 상황인데 근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애초에 이 프릴리 조인티드 체인이라는 개념이 원래 애초에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이니까. 물질은 절대로 자기 자신과 겹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애초에 금지되어 있으니까 고분자를 어떻게 움직여도 자기 자신과 겹치는 만큼은 못 가니까 부풀겠죠. 그만큼. 내 부피만큼 부푸니까 그 배제 부피 효과 때문에 실제 고분자의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은 n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에 비례해요. 그래서 1보다 큰 무언가에 비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1.18에 비례한다. 1.18승에 비례한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 용매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그 레디어스 자리에이션이 바뀔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고분자가 주변 용매랑 친하면 넓게 퍼져서 표면적을 넓게 가져가고 싶어하고 안 친하면 움츠러들고 싶어하니까 굿솔벤트, 친한 솔벤트 용매면은 이 지수가 증가하고
안 친하면 감소한다. 근데 그러면 적절히 안 친한 용매를 사용해서 배제 부피 효과를 딱 상쇄시킬 만큼 약간 수축시키면 그때가 이 세타 조건이라고 하는 조건이죠. 그게 어떤 조건이냐? 이 아이디얼 체인과 완전히 같아지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즉, 근데 이런 세타 조건은 용매의 종류나 온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고분자의 뭐 일반적인 어떤 개론적인 얘기죠. 여기 살짝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이 페이지는 그냥 이제 용매 조건에 따라서 분자량에 따른 레디어스 자이레이션이 0.5보다 클 수도 있고 지수가 0.5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그냥 나타낸 거고, 추가로 이제 딱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자는 랜덤한 플라이트들이 막 이어져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엔드 투 엔드 벡터도 얘기를 했고 어떤 대략적인 크기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도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이 컨피규레이셔널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엔트로피라 하면 결국은 어떤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좋은 그런 연력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디플리션 입장에서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 공간의 부피가 넓을수록 자유 에너지가 더 안정화되니까 좋다. 그래서 뭐 배제 부피를 그 오버랩 볼륨을 늘려야겠다. 뭐 이런 개념들이 나왔었던 거고. 지금은 고분자 사슬의 어떤 엔드 투 엔드 벡터의 크기에 따른 사슬 컨포메이션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 엔드 투 엔드 벡터 R을 하나 딱 고정해 놓고 그 고정된 거리 R을 만들기 위한 고분자 사슬들의 어떤 그 점프의 경우의 수 조합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이 엔드 투 엔드를 너무 늘리면 경우의 수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냥 일렬로 다 펴진 거. 그 이상, 그거 이외에 다른 경우의 수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거리를 줄이면 줄일수록 뭔가 다른 방식으로 비틀린 것들이 다 같은 엔드 투 엔드 벡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쵸? 즉 이제 정성적으로 이 엔드 투 엔드 벡터의 거리가 짧을수록 고분자 컨피규레이션이 늘어나니까 엔트로피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개념들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통계에서 이 중심극한 정리라는 걸 가볍게 배우죠. 그 뭐 모집단에서 추출한 뭐 그 데이터들의 모평균, 평균 값은 그 표본 평균은 뭐 이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분산은 예의 분산과 같고 뭐 이런 걸 배우죠. 근데 애초에 우리가 이 랜덤 플라이트들이 가졌던 분포가 어땠냐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이 아닌데 그 와중에 얘는 절대 그 크기가 B를 벗어날 수는 없는 딱 크기가 B로 고정된 어떤 특이한 분포를 가지는 그런 벡터였어요. 그런 게 N개 쌓여서 여러 개가 돼서 조합이 되면은 그 엔드 투 엔드 벡터는 결국은 정규 분포랑 같아진다는 거죠. 네. 그럼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하면은 결국은 어떤 엔드 투 엔드 벡터의 크기가 X가 되는 그 분포의 형태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랑 비슷해질 텐데 그럼 이 정규 분포의 이 확률 밀도 혹은 그 경우의 수를 엔트로피식에 대입을 해주면 그때 이 자유에너지를 유도할 수가 있고 그때 그 자유에너지는 결국 엔드 투 엔드 벡터의 거리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엔드 투 엔드 벡터의 크기로 이 자유에너지를 미분해 준 게 양끝에 작용하는 힘일 테니까 그 힘은 결국 거리에 정비례하는 그런 용수 처리되는 걸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고분자 체인은 끝과 끝이 늘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면은 다시 줄어들고 싶어 하는 그런 고무줄 같은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결국 이로 인해서 고분자를 물에 타면 탄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유체에 변형을 가했을 때 고분자 사슬이 늘어나면은 줄어들고 싶어 하니까. 네, 그래서 탄성을 가진 점탄성 유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모델은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중심 극한 정리에서 그 n회 반복한 사슬
끝과 끝 거리의 분포가 정규 분포랑 비슷하다는 거지 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가 다르냐면은 정규 분포는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지만 이 분포는 절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없어요. 딱 사슬의 길이까지가 한계예요. 그 괴리가 있죠. 그 괴리 때문에 사실은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다른 모델을 쓴다. Finite Extensible Nonlinear Elastic Chain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유변학 교과서 보면은 거기에도 그런 게 좀 소개가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자에 의해서 유도되는 다른 상호작용도 있다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포텐셜 포스에 관련돼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자간 상호작용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건 여러분의 또 연구 상황에 맞게끔 공부를 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